안녕하십니까. 고급 직업심리학 필기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2017년 제4회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단 한 번 시험이 있었네요. 고급심리학 문제를 쭉 보니까 앞에 있는 문제보다 좀 쉬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2017년 4회차 문제는 한 3문제 정도, 4문제 정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다면 맞출 수 있는 건데 해설을 좀 많이 넣어 드렸으니까 해설을 꼼꼼하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권면해 드리고요. 지금부터 21번 문제부터 20문제 풀겠습니다. 자, 좀 이렇게 암기해서 푸는 문제는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한국판 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가 있는데요. K-웨이스라고 있죠. 자, 여기에서 틀린 것은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웨이스 4 지금 4번째 판이 나왔거든요. 웨이스 4가 아니에요. 그냥 웨이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리지널 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아니라 오리지널 판이다. 오리지널 버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인용 웩슬러 지능 검사는 언어성 검사가 있고요. 동작성 검사, 하위 검사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언어성 검사의 하위 척도가 6가지가 있고 동작성 검사의 하위 척도가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11가지의 소검사가 있다 이렇게 아시고 있죠. 자, 그 다음에 K-웨이스의 하위 검사는 각각 6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틀렸네요. 말씀드렸잖아요. 언어성 검사가 6가지 이, 공, 산, 지, 수.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휘공산지수가 바로 언어성 검사에 해당된다. 어휘, 이해, 공통성, 산수, 지식 또는 상식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숫자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해 보시면 어휘공산지수 이렇게 나와 있죠. 지식, 기본 지식, 숫자 외우기, 어휘 문제, 산수 문제, 이해 문제, 공통성 문제에서 6가지입니다. 자, 이제 동작성 검사 5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빠, 차, 토, 모, 바꿔쓰기. 빠, 차, 토, 모, 바꿔쓰기.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빠진 곳 찾기,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모양 맞추기, 바꿔쓰기.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바로 동작성 검사가 됩니다. 여러분 해설에도 나오죠. 빠, 차, 토, 모, 바꿔쓰기. 빠진 곳 찾기,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모양 맞추기, 바꿔쓰기가 있습니다. 여기 K-웨이스는요, 편차 지능 지수를 활용합니다. 편차 지능 지수를 활용하는데요. 이 편차 지능 지수는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점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100 플러스 15, 그 다음에 표준 점수 G 점수를 해서 T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지능 지수만이 아니라 반응 내용이나 반응 방식을 통해서 독특한 심리 특성을 알아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자, 지능 지수뿐만 아니라 반응 내용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반응 내용 같은 경우는 웩슬러 성인용 지능 검사에서 뭐 동작성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반응 내용적인 부분, 반응 방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성 지수가 나오고 동작성 지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총 지능 지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전체 지능 지수라고 하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반응의 방식이나 반응의 내용 이런 것들을 동작성 검사할 때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특한 심리 형태를, 특성을 알아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숫자가 틀렸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2번 문제 들어갈게요. 계산 문제인데 A군은 최근 영어 모의고사에서 72점을 받았습니다. 학급 전체 평균이 60점이고 표준 편차가 4점이네요. T점수는 얼마일까요? 자, 우리가 T점수 하면은 50 플러스 10G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G점수가 소수점도 나오고 음수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애매모호한 숫자가 많이 나와요. 복잡한 숫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T점수는 표준화 검사라고 해서 좀 보편적인 수로 좀 많이 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50 플러스 10G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것을 말합니다. 이 공식은 좀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내야 돼요. G점수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G점수의 공식도 알아야 되는데, 자, G점수의 공식은 여기 있는 힌트 가지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래가 뭐냐면 표준 편차가 돼요.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표준 편차 분의, 그 다음에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이에요. 원점수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원점수가 얼마였죠? 이
A군의 원점수가 72점이에요. 평균보다 높네요. 60점이고 표준 편차가 4였어요. 그러면 3이 나오거든요. 그쵸? 3이 나와요. 여기다 3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T점수는 따라서 80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만약에 이 원점수가 평균보다 작아버리면 원점수가 평균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음수가 나오겠죠. 음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약분이 되면 괜찮은데 약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딱 정수로 이 정수로 약분이 되면 괜찮은데 약분이 정수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수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소수점이 나올 수 있는 게 G점수다. 그래서 이것을 T점수로 이제 변환해서 많이 해석을 하죠. 답은 4번입니다. 자, 2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인데 객관적 검사의 장점이 아닌 것은입니다. 되게 이제 직업상담사 2급에서 실기 문제에 잘 나오는 거잖아요.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의 장단점, 이것을 3개씩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직상 2급의 실기의 약방의 감초인데, 우리 직상 1급의 실기에는 이거 안 나옵니다. 즉 객관적 검사, 투사적 검사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필기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 검사가 객관화돼 있어, 표준화돼 있어요.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가 간편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객관성이 증대되어 있다. 그래서 객관적 검사예요. 자, 반응이 풍부하다. 당연히 이건 투사적 검사죠. 투사적 검사는 그림을 보고 말을 하게 하거나 글을 쓰게 하거나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담자의 어떤 반응을 상당히 풍부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투사적 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샤 검사도 그렇고 TAT 검사도 그렇고 SCT 검사도 그렇죠. 자, 그래서 반응의 풍부함은 투사적 검사의 장점입니다. 신뢰도가 높죠. 아무래도 이거는 수량화가 돼요.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량화가 되어서 신뢰도와 신자입니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정도 보시고 제가 해설은 정말 장황하게 넣어드렸거든요. 큰 틀만 볼까요, 여러분? 답은 3번으로 이제 간단하게 답을 처리했고,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에서 첫 번째는 객관적 검사의 장점이 나왔네요. 밑줄 친 부분만 보세요. 첫 번째가 밑줄 친 부분이 여기 지문에 나온 거고, 이제 큰 타이틀만 보세요. 1번은 검사 실시가 간편하다. 높은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다. 객관성이 증대된다. 여기는 내용들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사회적 바람직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측정의 오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에 답을 하려고 하는 어떤 체계적 오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응 경향성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일정한 흐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일정한 흐름이 바로 뭐겠어요? 예, 체계적 오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항 내용에 제한성이 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그 객관적 검사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항 내용에 제한성이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류가 쭉 나오는데 MMPI나 CPI나 MBTI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16 요인 PF, 그러니까 16PF라고 하죠. 요인이 우리가 이제 그 팩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6PF 이렇게 정리합니다. Personality Factor. 자, 됐고요. 투사적 검사 봅니다. 투사적 검사는 장점을 보면 반응의 독특성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독특한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특한 반응을 우리가 이제 투사적 검사는 전문가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어의 어려움이 있다. 이건 방어의 어려움이 뭐냐면 충분히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반응한다. 그래서 내담자의 방어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피검사자는 불분명하고 모호하고 신기한 검사 자기에 부딪혀서 적절한 방어하기가 어렵다. 이거는 나쁜 말이 아니죠. 좋은 의도예요. 좋은 문구예요. 그래서 이건 장점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고요. 반응이 풍부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무의식 내용에 반응을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투사적 검사하다 보면 이 사람의 어떤 무의식적인 측면이 투영되어서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투사적 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점은 낮은 검사의 신뢰도. 그렇습니다. 양적 검사와 수량화한 객관적 검사와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투사적 검사는 아무래도 비표준화 검사다 보니까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낮은 검사의 신뢰도, 낮은 검사의 타당도. 그 다음에 반응에 대한 상황적 요인의 영향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 이 내담자의 반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적 요인의 영향력이다. 자,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강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검사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검사자의 인종이나 성이나 검사자 태도, 검사자의 태도는 약간의 이제 선입관, 편견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검사자에 대한 비검자의 말씀드렸죠. 선입견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이 초사적 검사의 단점들입니다. 자, 로샤 검사, 주제 통각 검사, 문장 완성 검사, SCT, HTP는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죠.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24번 문제는 별표를 쳐주시고요. 자, 추동 감소 이론입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동 감소 이론은 그 해설에 나오는 그림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돼요. 우리가 어떠한 욕구가 있다. 그러면 추동이 생긴다라고 해요. 추동이 생긴다. 드라이브, 추동이 생기고, 그럼 이 추동을 감소하는 행동을 하겠죠. 추동 감소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 하나만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욕구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 뭘 먹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러면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합시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으면 추동은 이제 이 음식이라는 욕구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추동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배고픔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배고픔이라는 게 생기죠. 그럼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죠? 섭식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보면 배고픔이 있을 때 섭식 행동을 한다. 그 다음에 거기 뭐 물을 마신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물이다면 여기는 갈증이 되겠죠. 갈증이 생길 때 이제 물을 마시는 행동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생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생리적인 항상성, 그러한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추동 감소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인간 동기의 목표는 최적의 각성 상태를 찾는 거다. 말 그대로 최적 각성 이론이라고 그래요. 최적 각성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동기하고의 이 각성하고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동기적인 행동을 할 때 너무 각성이 높아도 문제고 너무 각성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거죠. 적정한 각성, 최적 각성이라는데 그 최적 각성 상태에서 인간의 동기적인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적 각성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설에 제가 이걸 넣어드렸거든요. 높은 각성 수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동기가 되느냐. 이 각성 수준을 좀 낮추려고 하는 동기가 생기겠죠. 각성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반대로 각성 수준이 낮다라고 한다면 어떤 동기가 생기느냐. 이 각성을 높이고자 하는, 낮으니까 높이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이 각성과 동기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높은 각성 수준은 동기가 낮추려고 하는 것이고 낮은 각성 수준은 동기를 높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극이 결여되면 지루함을 느끼겠죠. 그래서 각성을 증가시키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각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행동을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밑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요. 아주 쉬운 과제예요. 그러면 쉬운 과제가 들어오면은 자극이 결여된다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과제가 들어오면 자극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지루함을 느끼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지루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쉬운 과제가 있을 때 지루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쉬운 과제가 지루함을 느끼게 되니까 각성이 증가된다. 그래서 easy task, 쉬운 과제일수록 오른쪽으로 각성이, X축에 있는 각성이 증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양가로 1번, 2번, 3번에 여키스토슨 법칙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3번 쉬운 과제를 수행할 때 지루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높은 수준의 각성이 바로 수행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루함을 느끼니까 각성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적당히 높은 수준의 각성이 있어야 이 수행이 향상된다. 쉬운 과제도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답은 아니에요. 추동감소 이론은 상관된 것이 아니라 최적각성 이론과 상관이 있는 거라서 이건 틀린 거예요.
욕구 수준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고위 또는 상위 욕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매슬로우죠. 자,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에요.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욕구 수준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욕구 수준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리고 이 수준에서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레벨이잖아요. 레벨. 그러면 생리적 욕구가 레벨로 본다면 가장 낮고요. 자아실현 욕구가 레벨로 본다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고차원 또는 고순위라고 하거든요. 고순위의 욕구가 바로 자아실현 욕구다. 뭐 이런 것들이 위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추동 감소의 생리적인 목표는 뭐냐? 항상성이다. 여기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동 감소가 이제 인간의 생리적인 어떤 항상성을 유지한 것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추동은 욕구에 영향을 받지만 유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인간의 추동은 욕구에 영향을 받죠.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근데 유인가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죠. 유인가, 어제 들어본 것 같죠? 유인가. 유인가는 우리가 뭡니까? 브룸의 기대 이론. 거기에서 유인가, VIE 이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밸런스, 이게 바로 유인가, 유의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인가에도 영향을 받는데, 자, 거기 4번의 해설을 보시면 제가 오답 노트 해드렸어요. 이 생리적 욕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유인 자극이라 하거든요. 유인가가 유인 자극이 동시에 나타났을 때, 동시에 존재했을 때 이 강력한 추동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인가는 어떤 매력적인 측면, 매력적인 어떤 자극이랄까요? 매력적인 자극, 그걸 우리가 유인 자극이라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음식이 있는데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 음식이 예를 들어서 나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면은 여기에 대한 배고픔을 더 많이 느끼고 더 이제 섭식을 하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일종의 유인 자극이에요. 그래서 어떤 욕구도 영향을 주긴 주지만 욕구하고 유인 자극이 같이 결부돼서 동시에 나타나면은 강력한 이제 추동이 생기고 추동 감소 행동을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가 별표 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별표 치면서 같이 보시고요. 이 지문 하나하나가 나중에 또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앞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도 체킹해 주시고요. 티드만이라고도 있긴 하는데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제가 앞에서 타자 이렇게 외웠죠.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자아 정체감을 강조했다. 이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을 강조했던 학자가 있죠. 에릭 에릭슨이 있어요. 이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이 있어요.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은 인간의 생애 주기를 8단계로 나누었죠. 연령에 따라 8단계 이론이라고도 해요. 자, 여기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겠죠. 왜? 자아정체감이라는 단어 하나로 보았을 때, 자,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의 8단계 이론,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아정체감의 동그라미, 이것이 발달할 때 진로에 적합한 의사결정 능력도 개발된다?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정체감이 진로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개발의 동그라미, 요거 연결되거든요. 자기개발에 역점을 두면서 개인의 전체적인 인지발달과 의사결정을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자아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존재,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했을 때 자기개발 노력을 분명히 하겠죠. 그래서 자기개발에 역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지발달,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강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지적인 요소가 없으면 의사결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인지적인 어떤 발달과 함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데, 이번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개발이라는 단어예요. 요거 놓치시면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직업이에요. 나중에 청업표 다 올려드릴게요. 어떤 직업의 계속된 수용이나 거부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직업 선택에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직업의 계속되는 어떤 수용, 받아들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거부,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의사 표현을 강조하는 것은 여기 타이드만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은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돼요. 3번 지문은 타이드만과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애진로 이론을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예, 맞겠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생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를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릭슨의 영향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애상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응기가 있다. 그래서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애상기를 4단계로 나누고 적응기를 3단계로 나눠서 모두 7단계로 이야기했다. 여기 암기법이 탐, 구, 선, 명이고요. 여기 암기법이 순, 개, 통이에요. 이런 것들은 외워주셔야 돼요. 탐색, 구체화, 선택, 그 다음에 명료화, 그 다음에 수능기, 개혁기, 통합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뒤에 문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이야기한 사람이 타이드만과 오하라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쫙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생애진로 이론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되게 이제 이런 흐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문제인식을 하잖아요. 문제인식을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짜겠죠. 그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대안이 나와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면 그 중에 가장 대안이 좋은 게 어떤 건가 평가를 해서 그 대안을 선택하는 거죠. 그 대안을 선택해서 이제 그것을 의사결정이라 하잖아요. 그 의사결정된 것을 가지고 이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가고 확립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25번 문제는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많지 않더라고요. 타이드만과 오하라 문제가. 희소성 있는 문제라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25번 해설을 보시면 제가 이제 해설에 여러 가지를 쭉 써놨어요. 그 여러 가지 써놓은 것 중에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면 타이드만의 진로 발달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현재 상태에 불만족을 느낀다. 이게 바로 문제 인식이에요. 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요. 현재의 진로 상태에서 분화되어서 가능한 한 목표나 대안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찾아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가치관과 목표와 가능한 보상을 고려해서 개인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되는 진로를 위한 특정한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을 준비하면서 직업 문제와 관련된 대안들 가운데 확신 정도에 따라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의사결정이라 한다겠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한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정체성, 진로 정체성 이런 것들을 쭉 확립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타이드만과 오하라입니다. 아무튼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26번 문제. 이것은 쉬운 문제인데 알더퍼 ERG 이론에서 제시된 하위 욕구 중에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의 생리 안전의 욕구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라고 했어요. 자, 여기 뭐 그림 제가 동기의 내용 이론 간의 관계에서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알더퍼 ERG 이론에 보면 맨 아래 생존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 생존이 다른 말로 이제 존재거든요. existence, 존재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게 생리적 욕구가 되고요. 이게 안전의 욕구가 되고 이게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자존의 욕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아 실현의 욕구가 돼요. 이렇게 해서 매슬로우의 욕구예요. 이거는 자,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거든요. 자, 오른쪽에 제가 그리는 것은 ERG 알더퍼예요. 자, 알더퍼의 ERG 이론인데 ERG 이론은 제가 이렇게 선을 긋겠습니다. 거기 나온 선을 좀 잘 보시면 여기 안전의 욕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떤 교재에는 또 여기까지 가기도 해요. 여기까지 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존의 욕구가 있어요. 자존의 욕구를 이렇게 가요. 그 다음 자존에서의 자아실현이죠. 한 칸, 두 칸, 세 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알더퍼는 existence, 존재, 그 다음에 relatedness, 관계, 그 다음에 growth, 성장 이렇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존재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자, 존재 관계 성장에 대해서 쭉 설명했으니까 아시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가로에 직업 발달 연구자로 옳은 것은입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요. 보시면 기억니에 좀 이렇게 띄어져 있어야 되는데 좀 잘 보세요. 로키스트와 다이스, 직업 적응 이론, 슈퍼, 홀랜드, 로우, 갓프레드슨, 로우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앞으로 와서 직업 발달 이론 혹은 직업 행동에 관한 이론은 왜 사람들은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탐색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특성 요인 이론이 먼저 나왔어요. 특성 요인 이론은 각 개인들은 자신의 특성과 일치하는 직업을 찾는다고 주장한 반면 기억 블랭크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가 나왔네. 자아 이미지에 알맞은 직업을 원하기 때문에 직업 발달에서 자아 개념이 나왔네. 자아 개념 2 진로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했어요. 자아와 자아 개념을 강조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슈퍼라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갓프레드슨은 직업 포부 이론의 학자이죠. 그래서 자아를 강조했던 자신의 자아 이미지에 알맞은 직업을 원하기 때문에 직업 개념에서 자아 개념이 진로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은 블랭크는 1차적인 직업 선택의 결정 요인은 결정적인 내적인 욕구다. 그럼 누구죠? 로우가 나와야 돼요. 욕구이며 사람들은 중요한 심리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주장한다라고 했습니다. 로우의 욕구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답은 슈퍼 로우 아니면 갓프레드슨 로우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겠네요. 네, 4번이 답입니다.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홀랜드는 개인 환경 적합성 모형의 학자입니다. 자아나 자아 개념을 강조했던 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로키스와 다이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성격적 측면입니다. 아닌 것은 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암기법이 있죠.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직업 성격적 측면. 신지 아신가요? 신지, 가수 신지. 그래서 영리 신지의 성격.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성격적 측면이 4가지가 있구나. 그러면 첫 번째가 역량이고요. 두 번째가 리듬이고요. 세 번째가 신속성이고요. 네 번째가 지속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나와요. 자, 여기 신속성이 동의어가 바로 민첩성이에요. 신속성의 동의어가 민첩성이다. 그 다음에 역량 나왔고 그 다음에 지구력 있죠. 여기 지속성의 동의어가 지구력이에요. 지속성의 동의어가 지구력이에요. 그럼 융통성이 빠졌네요.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요. 자, 이 직업 성격적 측면 말고 직업 적응적 측면이 있잖아요. 직업 적응적 측면. 자, 이거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융끈적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둘 중에 하나만 외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영리신지 성격 이걸 외우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이고, 자, 여기가 바로 융통성이에요. 유연성과 동의어가 되고 끈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적극성이 됩니다. 능동성과 동의어가 되고요. 반응성입니다. 수동성과 동의어가 됩니다. 동의어는 제가 해설에 넣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 단어를 좀 알아놓으세요. 아셨죠? 자, 끈기의 동의어가 뭐로 돼 있어요? 끈기. 자, 인내라고 돼 있죠. 우리가 끈기가 있다, 인내심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걸 직업 적응적 측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업 적응적 측면. 헷갈린다 그러면 이 적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연결하셔도 돼요. 되셨죠? 직업 적응이니까 적이 들어가는 거, 융끈, 적반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된다고요. 자, 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단순한 문제예요. 해설에 있는 거 한번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이거는 실기에 나와요. 실기 필답형에 있습니다. 실기에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29번입니다. 직업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입니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작업 능률 생산성은 비례하여 향상된다라고 틀렸죠.
여키스-도슨 법칙, 여키스-도슨 법칙에 의하면 역U자형 가설, 많이 나왔죠 시험에. 역U자형 가설이 있다. 자, 제가 또 그릴게요. 여기가 이제 스트레스, 여기가 생산성, 여기가 생산성, 작업 능률, 여기가 스트레스 수준, 역U자형 이거죠.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작업 능률은 비례해서 향상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돼? 1번 같으면 이렇게 그리죠. 이게 1번 그림이에요. 이게 1번 그림. 틀렸잖아요. 역U자형 가설이라니까요. 작업 능률의 향상은요, 적정한 스트레스의 수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적정한 스트레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적정한 스트레스가 바로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하게 보시면 돼요. 직업 스트레스는 직업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그것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겠죠. 평가하거나 지각하는 심리적 과정이 포함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거 이야기한다면 역할의 모호성이 있을 때, 역할 갈등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A타입의 유형이다, 성격이. 그러면 또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요인이잖아요. 그걸 평가하거나 지각하는 심리적 과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종업원의 성격 유형과 관계가 있나요? 성격 요인의 무슨 타입, A 유형과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물론 히스테리성 성격, 신경증적 성격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자, 30번 문제 들어갈까요? 이건 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성공하고 싶은데, 자, 경력개발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실무자? 경력개발의 실무자라고 하는데 요구되는 역할이 아닌 것은 입니다. 위험감수자, 카운슬러, 상담자, 프로그램 집행자.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사람 말이에요. 재정적 지원자는 아니죠. 경력개발 담당자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죠. 재정적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뭐 재정적 지원은 외부 자원도 될 수 있겠지만 또 내부에서 뭐 회사, 조직적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경력개발 담당자가 재정 지원자가 되는 건 아니죠.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좀 쉽게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해설에서 경력개발을 위한 동기부에서 자료를 좀 넣어드렸어요.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이제 직업상담사 취득을 하고 이제 직장 생활 하실 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드린 거예요. 심화학습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경력 활성화, 두 번째가 경력 통찰력, 세 번째가 경력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경력 활성화는 개인이 한 조직에서 평생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의 틀이 바뀌면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경력을 활성화시킨다, 퍼슬리테이션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한 직장에서 쭉 가는 평생 직장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직업 환경, 직업 세계가 바로 이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평생 직장보다는 평생 직업의 가능성에서 빠르게 변하는 직업의 특성이나 새롭게 정의되는 어떤 경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일터에서 생기는 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합병, 인수, 구조조정, 인력 감축 등은 다양한 고용 형태를 가져오고 개인의 경력 방향을 변경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력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적인 측면에서 경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A 일을 하다가 B 일을 하면 경력이 활성화되지 않잖아요. 이해되시죠? 같은 직업이에요. 같은 직업. 평생 직업이라 했으니까 같은 직업을 옮겨가면서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직장에서 오래 있는 거고 평생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직업에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자, 경력 통찰력은 개인이 현재 선택된 직업과 자신이 원하는 생애 비전과의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경력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이것을 우리가 경력 통찰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한 직업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얼마나 균형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랄까요, 성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깨닫는 것이 이제 경력 통찰이잖아요. 그래서 경력 통찰력이 필요하겠죠. 경력 통찰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직업에서 얼마만큼 적응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지와 관련된 자기평가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경력 정체감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해서 뭐예요? 네, 자신을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력 정체감이란 개인이 무엇을 통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진로 정체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진로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자신을 정의하는 범위를 말합니다. 경력 정체감이 높은 사람은 비교적 그들의 고용주에 대해서 충성심을 느끼고 경력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자가 개발해야 될 지침들은 아래 표와 같다. 그래서 이제 뭐 도표를 좀 넣어드렸습니다. 왼쪽에 보면 경력의 동기부여 영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했던 거 경력 활성화, 경력 통찰력, 경력 정체감이 들어있고요. 그다음 관리자의 개발 지침이 있는데 이 관리자의 개발 지침에서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긍정적인 보상과 성취 기회를 관리자가 여기 관리자가 이제 경력 개발 관리자가 되겠죠. 자, 기회를 제공한다. 그다음에 새로운 혁신에 대해서 보상을 강화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력 활성화를 할 때 뭐 위험 감수적인 측면도 고려하면서 경력 활성화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상당히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했다. 그랬을 때 이제 긍정적인 보상이 주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경력 통찰력은 경력 개발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자기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경력 정체감은 이제 이 일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존재, 자기에 대한 정의 이런 거니까 수직적 승진에 대한 도전과 참여를 격려하고 승진에 대한 개방적인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경력 정체감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되셨죠? 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구나. 경력 통찰력, 경력 정체감, 경력 활성화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는 개념이다.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 하실 때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넣어드렸습니다. 자, 답은 4번이죠. 이 문제는 그냥 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입니다. 긴즈버그가 나왔는데, 긴즈버그의 직업발달 이론에 대한 제한점입니다. 단점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제가 앞에서 긴즈버그 제한점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성이라든지 소수민족이라든지 농촌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의 빈민지역은 대상자, 연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빠진 것이 좀 아쉽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특정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론이다. 이게 맞죠. 특정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 중산층이고요. 중산층이고 백인 남성, 중류층의 백인 남성을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뭐 대학원생까지 했다고 그래요. 대학원생까지 연구 대상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직업 성숙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하지 못한다. 제공한다. 여러분, 이 긴즈버그의 뭐 장점도 있잖아요. 긴즈버그가 공헌한 점도 있어요. 분명히 이 긴즈버그의 직업 발달 이론이 직업 발달적인 측면의 최초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직업 성숙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긴즈버그는 제시했는데, 흥능가전 생각나세요? 흥능가전. 자, 흥미나 능력이나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 성숙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특정 발달 단계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공헌점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장점이 되는데, 우리가 긴즈버그 하면은 환잠현 이걸 많이 외웠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흥능가전, 여기가 탐구특이라고 외웠잖아요. 그러면 특정 발달 단계에 해당되는 문제, 뭐 잠정기에서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현실기에서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한 것을 예견하는 데 도움을 줬죠. 당연히 이때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과업이라 할까요? 발달 과제, 과업 이런 것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을 생애 특정 시점에 단일 의사결정으로 본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긴즈버그의 직업 발달 이론을 보면은 상당히 일생을 통한 장기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일생을 통한 장기적인 과정이다. 일생을 통한 장기적인 과정이 바로 직업 선택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 선택을 생애 특정 시점의 단일 의사결정으로 보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오답 노트를 간단히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31번 문제 체킹해 놓으세요. 저는 체킹 안 하겠습니다. 32번 문제는 별표. 직무 스트레스 주요 요인의 역할 관련 요인 중에 역할 간 갈등이란 게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이거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자, 역할 간 갈등이 있는데 이 역할 간 갈등에서 네 가지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 네 가지의 패턴이 개인 내 갈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 간 갈등이 있어요. 개인 간 갈등. 그 다음에 송신자 내 갈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송신자 간 갈등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네 가지 세팅이 됐습니다. 역할 간 갈등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역할 간 갈등은 어떤 걸 말하느냐? 바로 요거죠. 요게 이제 지금 제가 역할 간 갈등이라고 했나요? 역할 갈등의 유형이에요. 네 가지. 역할 갈등의 유형인데 여기는 역할 간 갈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할 간 갈등이 바로 요거예요. 개인 간 갈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개인 간 갈등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의 개인적 역할이 있을 것이고 보통 사적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직장에서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두 가지가 갈등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간 갈등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이 사적으로 하는 역할이고 이거는 직장에서의 개인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걸 찾아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찾아내라. 첫 번째,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요구받은 공인회계사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요구받은 공인회계사는 개인의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설해 보면 개인 내 갈등의 개념을 봐보세요. 개인 내 갈등의 개념은 역할 갈등은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가치관이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인회계사가 장부를 이제 작성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요구예요. 하나의 요구고 자, 여기에서 이제 가치관이 충돌하겠죠. 이 공인회계사의 가치관이 충돌할 거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개인 내 갈등이다 한다. 개인 내 역할 갈등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결혼기념일에 외식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급한 회사 일로 야근을 해야 돼요. 이게 뭐겠어요? 네, 개인 간 갈등이에요. 개인 간 갈등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사적인 것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회사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해설해 보면 개인 간 역할 갈등을 보면 이게 역할 간 갈등인데 직업에서의 요구가 있고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충돌한 거예요. 개인적인 사유가 바로 이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직업의 요구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사로부터 여기서 끊어야 돼요. 판매 실적을 올리면서 비용이 드는 외근 시간을 줄이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판매 실적을 올리면서 비용이 드는 외근을 줄여라. 이율 배반적인 지시라고 하죠. 이거를. 자, 이율 배반적 지시. 상사의 이율 배반적 지시가 바로 지금 송신자가 누구냐면 상사예요. 그래서 송신자 내 갈등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송신자 간 갈등은 뭐겠어요? 두 사람의 갈등인데 송신자가 두 명인데 시간 전략을 위해서 고객과 거래하는 시간을 줄이라는 사장님이 있어요. 여기 사장이 1번이 되고 고객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건 직속 상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송신자가 두 사람이잖아요.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죠. 시간 전략을 위해서 고객과 거래하는 시간을 줄이라고 사장님은 말하고 있고 친절하게 고객에 상세한 정보 제공하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이건 직속 상사가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인 은행 창구 직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송신자 간 갈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쫙 정리해 드렸고요. 답은 2번. 33번 문제는 또 쉽죠?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 이제 상담자, 사회형인지 아시죠?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형. 답은 4번입니다. 여기는 은행 사무원이라고 했었잖아요. 은행 사무원이 관습적 유형이다. 앞에 공인회계사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치가 영업사원이 바로 진취적 성격 유형이고 탐구적의 학자들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과학자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34번 문제 들어갑니다. 34번은 직무 수행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 역동적 직무 수행 준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뭐 객관적 준거 생각나세요? 객관적 준거, 주관적 준거, 과정 준거, 결과 준거, 장기 준거, 단기 준거. 여기 있는 역동적 직무 수행 준거는 앞에 없었거든요. 해설에는 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힌트를 드릴게요. 사실적이거나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증거는 당연히 객관적 증거가 되죠. 객관적 준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무 수행을 주관적인 판단이나 평정에 의해서 평가할 때 사용하는 준거, 이거는 주관적 준거가 되죠. 상사가 부하 직원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주관적 준거의 대표적인 것이었잖아요. 이게 힌트죠. 시간 경과에 따라 라고 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라고 했어요. 이게 역동이에요. 역동. 이게 역동. 시간 경과에 따라 또 나오네요. 직무 수행이 변하기 때문에. 시간 경과에 따라 직무 수행이 변하기 때문에. 답이 보여요? 자, 미래 수행에 예측이 어려운 직무 수행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준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직무 수행이 변합니다. 그래서 미래 수행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직무 수행을 평가할 때 우리가 역동적 직무 수행 준거, 역동적 직무 수행 준거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힌트는 여기네요. 과정. 직무 수행 과정에 초점을 둔 수행 평가를 위한 준거. 이걸 과정 준거라고 했었죠. 과정 준거, 결과 준거 이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정 준거입니다. 답은 3번. 35번 문제에 들어갈까요? 제가 이거 암기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자, 헐즈버그의 동기 미생 이론에서 미생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동기 요인 찾아라 이거잖아요. 자, 동기 요인의 암기법 해봐요. 인, 성, 직, 책, 성향. 인, 성, 직, 책, 성향. 슬래시. 성향. 첫 번째 인정. 두 번째 성장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발전이라고 했었죠. 발전, 개인의 발전. 그 다음에 직무 자체, 책임성, 책임의 증대. 그 다음에 성취, 향상 이렇게 했었죠. 자, 여기에 보면 성취감이 있네요. 성취감 여기 있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조직의 정책이나 관리 규정 위생 요인, 감독 형태 위생 요인, 작업 환경 위생 요인입니다. 이건 허즈버그의 연구에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대로 외워야 해요. 그래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도전이란 게 있었죠. 도전. 자, 여러분 해설에 보시면 도전이 있어요. 도전적이고 보람 있는 일, 이게 바로 향상과 동의어다. 앞에 도전적인 부분이 출제됐었잖아요. 이것이 향상과 같은 말이구나.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머릿속에 도전, 향상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36번. 이거 나왔네요.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진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탐, 구, 선명, 순, 개통 이렇게 외워요. 자, 여기 보면서 할게요. 탐색기, 그 다음에 구체화기, 그 다음에 선택기, 그 다음에 명료화기, 그 다음에 수능기, 개혁기, 통업은요 통합기, 이렇게 순서대로 쭉 화살표가 됩니다. 여기를 애상기, 전적응기라 하고요. 여기를 적응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답은 리을, 비읍, 탐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세팅해 보시면 맞을 겁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직업상담사, 직업상담학이나 심리학 문제는 암기법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실기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기 문제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기법을 다 죄다 써드렸어요. 그러니까 실기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7번 문제 들어갑니다. 직무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많죠. 틀린 것은 이다. 관찰법, 면접법, 작업일지법, 결정적 사건법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관찰법은 직무 분석을 시작할 때 직무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끊어요. 직무 분석가가 직무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관찰을 하면서 그냥 체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참여 관찰법이란 것도 있잖아요. 탁월한 방법이지만 직무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은 힘들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직무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좀 관찰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되게 관찰은 행동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관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직무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쭉 면접이 뭐죠? 인터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직무 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되게 면접법을 써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관찰법은 한계가 있어요. 행동에 보이는 것만 관찰하는 것이어서 맞습니다. 면접법은 다양한 직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다양한 직무에 대해서 자료 수집할 때 우리가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자료 수집에 많은 시간이 걸리죠. 노력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계량적인 정보를 얻기 힘든 단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되게 면접법은 인터뷰니까 이 계량적인 정보는 우리가 보통 설문지법을 쓰거든요. 설문지법에서 계량적인 걸 쓰는 거지. 면접은 그냥 좀 어려운 말로 질적자료예요. 질적자료이기 때문에 수량화, 계량하기가 쉽지 않죠. 자,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작업일지법은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작업일지를 누가 써요? 작업자가 쓰겠죠. 그래서 작업자들의 문장 작성 능력이 있어서 현저한 개인차가 있겠죠. 사용 빈도가 낮은 편입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작업일지를 보고 직무를 분석하는 건데, 문장의 어떤 구성 능력, 한마디로 이제 문장력이라 할게요. 그 문장력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개인차가 심하다.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결정적 사건법은요, 직무상 가장 자주 발생하는 중간 수준의 수행하는 사건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이 결정적 사건법은 되게 실수한 사건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한 거죠. 실수한 사건과 그 다음에 잘한 사건이에요. 사건이니까 좀 그렇지만 어떤 작업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실수한 경험도 있을 것이고 잘한 경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환경이나 이유 등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가 틀린 거죠. 중간 수준의 수행에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 자, 실수한 사건과 잘한 사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이 직무에 필요한 지식이 뭔지, knowledge, 그 다음에 이 기술이 뭔지, 스킬, 그 다음에 능력이 뭔지, ability, 기타 특성이 뭔지, characteristic, 그러니까 기타 특성이라고 하죠. 이거를 기타 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식,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기타 특성,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거죠. 결정적 사건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결정적 사건법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여러분 해설에도 이걸 좀 넣어 드렸으니까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좀 간단한 건데, 직업상담사 2급에도 나왔던 건데요. 신뢰도를 영향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 개인차, 당연히 신뢰도에 영향을 주겠죠.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니까요. 교준 집단은 아니에요. 교준 집단은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검사 시간과 속도, 이것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속도 검사 같은 경우 신뢰도가 좀 들쭉날쭉해요. 속도 검사 같은 경우는 반분 신뢰도보다는 검사 재검사법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검사 시간과 속도도 영향을 줍니다. 답은 3번이에요. 여기를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3번. 제가 원고를 볼게요. 원고는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심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교준 집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여러 가지 것을 써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죠.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검사 재검사법, 반분법, 그 다음 내적 일관성 방법이 다 틀리니까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문항의 수가, 거기 밑에 보시면 검사 문항의 수 부분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고,
문항수가 줄어들면 적을수록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뭐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1만큼 증가하면 신뢰도도 1만큼 증가하는 정비례 관계는 아니다. 비례라고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갈게요. 집단의 어떤 동질성이라든지 표본 집단이 되겠죠. 표본 집단의 동질성이나 이질성도 영향을 줄 수 있겠고, 문항 곤란도, 문항 난이도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줍니다. 개인차도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문항 반응수가 있는데, 문항 반응수는 선다형이 있고 진위형이 있어요. 예 아니오라고 하는 진위형이 있는데, 예 아니오라고 하는 진위형보다는 선다형이 보다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커트 척도를 좀 많이 쓰죠. 리커트 척도는 진위형이 아니거든요. 리커트 척도는 5점 척도를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난이도, 문항 난이도 영향을 주고요. 예, 문항 곤란도가 이제 난이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문항에 대한 변별도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검사 시간 말씀드렸어요. 검사 시간, 그 다음에 검사 시행 후의 경과 시간, 이거 속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응답자 속성이 변화되면 또 신뢰도에 영향을 받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사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재검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속성이 변화돼 버렸어요. 그러면 신뢰도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검사 후 재검사까지 어떤 절차 이런 것들도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이 개인차죠. 개인차가 크면 문항 변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문항 변별도는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과 중간 그룹에 있는 사람과 하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항 변별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차는 문항 변별도와 연관이 되고, 개인차가 있을수록 문항 변별도는 높아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 다음 문항수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속도 검사의 신뢰도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속도 검사는 시간 제한이 있는 검사잖아요. 보통 우리가 적성 검사, 지능 검사가 바로 속도 검사인데, 시간 제한이 있는 속도 검사를 이용할 때는 검사 재검사법을 사용하는 게 좋고, 반분 신뢰도, 뭐 전후절반법,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전후절반법이 반분 신뢰도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보다 신뢰도가 높다. 그러니까 검사 재검사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4번 신뢰도 측정 방법이 있어요. 신뢰도 측정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신뢰도 계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 한번 봐드렸고, 규준 집단은 상관이 없습니다. 규준 집단은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비교 해석을 할 때, 상대적인 해석을 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집단을 규준 집단이라고 하죠. 39번 문제 별표.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입니다. 자, 가장 설명을 틀린 건데, 제가 이번 문제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헤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이론의 연구 모형을 알아야 이걸 풀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직무 특성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 조절 변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동기부여 잠재력 점수락에서 모티베이션 포텐셜 스케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MPS라고 하거든요. 여기 공식에서는 이 공식이 나왔고, 그다음 결과 변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면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죄송합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 그림은 아래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여기에 직무 특성 변수가 들어가고요. 직무 특성 변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결과 변수, 이 결과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 성과라고 나올 거예요. 성과. 이 성과의 하이윤들이 쭉 나온 거죠. 그 다음 여기에는 이제 성장 욕구 강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장 욕구 강도. 자, 그림을 이렇게 이제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직무 특성에는 기술 다양성, 과제 정체성, 과제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이다. 이렇게 해서 피드백 등이다. 이 5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면 이게 좀 중요하니까 기, 정, 중,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될 것 같아요. 기 플러스 정 플러스 중, 그 다음에 슬래시 3이에요. 그 다음에 피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일부러 공식을 썼거든요. 기술의 다양성, 과제 정체성, 과제 중요성,
그 다음에 피드백, 자율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와 이거와 이것을 더해서 3으로 나누어요. 그리고 요 두 가지를 곱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곱하기는 우리가 보통 점으로 표시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으면 이 부분이 뭐냐면 MPS 공식이에요. 이게 MPS 공식이라고요. 그래서 MPS 공식, MPS 이퀄 3분의 기술 다양성 플러스 과제 정체성 플러스 과제 중요성 곱하기 피드백 곱하기 자율성이 돼요. 그래서 3번 질문을 보면 동기부여 잠재력 점수 공식에서는 모든 변수들의 점수가 그대로 들어가 똑같이 곱한다가 아니에요. 요 세 가지는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 공식에 여기 헤크만과 올드엠의 연구에 의하면 요 세 가지는 더해서 3으로 나누고 여기는 그대로 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 욕구 강도가 있어요. 이게 성장 욕구 강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아, 그러면 직무 특성에 따라 이 특성들이 여기 있는 성과에 영향을 끼쳐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성장 욕구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 원래 조제 변수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성장 욕구 강도를 보면 거기에 보면 직무 수행자의 심리적 상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성장 욕구 강도가 직무 수행자의 심리 상태구나. 심리 상태. 그래서 이 강도가 세면 셀수록 성과가 높아지겠죠. 이 강도가 약하면 약할수록 이 성과는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조절 변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절 변수 역할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결과 변수 성과가 들어갔는데, 자, 내적 동기, 일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수행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요. 자, 이 이직은 뭐냐면 성과가 있다는 것은 이직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적 동기는 늘어나고 이직은 줄어들고 수행 정도는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겠죠. 자, 하나만 제가 예를 해볼게요. 기술의 다양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성장 욕구 강도에 따라 바로 내적 동기가 높아진다. 수행 정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 했죠, 이제. 답은 3번. 아니, 3번. 예, 맞습니다. 해설에 있는 그 이미지만 보시면 돼요.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설에 뭐가 있죠? 그 공식이 있을 거예요. 4번. 반가로 4번에 보면 MPS는 3분의 기자가 빠져있네요. 기자 넣어주세요. 기술 다양성 플러스 과제 정체성 플러스 과제 중요성 곱하기 자율성 곱하기 피드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는 어렵지 않죠? 전직 또는 실직 이후입니다. 이후에 직업상담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전제 조건이 전직한 이후, 직업을 전환한 이후, 실직한 이후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직업훈련을 이수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직업 선택 계획에 대한 책임감. 이거는 일반적 직업 상담의 목표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직, 실직 이후와 상관없고, 자, 우리가 직업 선택 계획을 짜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내담자가 느껴야 되잖아요. 자, 직업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계획에 대한 그 책임감을 누가 느낀다? 내담자가 갖게 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갖도록 돕는다. 그게 바로 직업상담사의 기본적인 상담의 목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직 실직 이유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장 적응의 문제인식인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부적응이요. 자, 부적응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전직이라고 하는 것은 적응이 잘 안 되니까 옮겼겠죠. 실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실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적응을 문제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문제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구직활동 기법 필요하겠죠. 구직활동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직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실직한 다음에 구직활동 기법 필요하죠. 자, 그래서 목표로 들어가면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죠. 자, 정리가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2회차가 있었네요. 2017년에 2번 시험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4회차를 먼저 풀었고 다음에 2회차 풀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